안녕하세요. 썰맘 애청자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엄마와 가업을 이어받은 아빠 사이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또래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은 간식 하나 사 먹는 것도 용돈 걱정 때문에 못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이 자랐죠. 오히려 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다들 저랑 비슷하게 자라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인 격차가 크고 작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넉넉하게 자랐음을 티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쭐대지도 않았죠. 제가 친구들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다는 것도, 그걸 고마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제겐 기쁨이었습니다.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나? 아니다. 미안.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우리 용돈 다 써서 이번 주엔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사주면 갈 수 있어?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다 당연히 갈 수 있지. 이렇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돈이 많고 잘 사주는 친구였어요. 덕분에 인기녀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냈었죠. 제 성격도 활발해서 반장, 부반장을 할 정도로 리더십도 좋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잘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칭찬했고 절 존중해주며 잘 챙겨주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언제나 사이가 썩 좋지는 않으셨지만 제 곁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덜 느꼈고 나름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친구들은 각자 원하는 고등학교로 뿔뿔이 흩어졌고 저희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랑 살게 되었고 엄마는 저보다 사업에 더 신경을 썼어요. 그러자 제 성격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죠. 완전히 어두운 사람처럼 달라지지는 않았었지만 전처럼 활발하게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야 이혼이 흔한 시대라고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집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엄마와 저는 전에 살던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새로운 동네 분위기는 교육열이 높은 동네여서 친구들한테도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혼한 가정에서 산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어른과 애들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누가 이혼했다는 말만 들어도 소문이 쫙 퍼졌었죠. 야, 걔네 집 이혼했다며? 그럼 걔는 누구랑 살아? 엄마랑 산다나 봐. 그래, 엄마가 돈 많대. 그건 모르지. 근데 힘들겠다. 애들은 잘 모르면서 부정적인 시선과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안쓰러운 아이처럼 대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부모님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절대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애들이 웃으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찔려서 그랬겠죠. 아님 어쩌면은 아빠가 그리워서일 수도 있고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어도 제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제 아빠고 저는 아빠를 사랑하니까요. 아빠는 엄마와 헤어졌어도 양육비야 교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왔고 생일이나 기념할 일이 있으면은 언제나 절 잘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떨어져 있어도 나쁜 감정은 없이 잘 성장했죠. 저희 고등학교 생활은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게 지냈고 엄마가 바라던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가서는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연애도 친구도 별로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엄마는 평범한 남자와 재혼을 했죠. 엄마의 재혼 소식을 들은 아빠는 그 후로 저에게 연락하는 걸 불편하다고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평소보다 연락이 좀 뜸해지곤 했어요. 그래서 아빠랑은 가끔 문자로 대화하거나 용돈만 받거나 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딱히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거나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더 깊이 있게 배우다 보면은 뭔가가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학교, 집, 연구실을 오가며 재미없는 대학원 생활을 보냈지만 나름 보람은 있었어요. 그러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 아빠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딸, 혹시 아빠랑 같이 사업해볼래? 아빠가 필리핀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우리 딸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해주다니 정말 좋네요. 근데 저도 생각해 놓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도와줄까? 에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학교라도 시작해보려고요. 점점 키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 아빠를 닮긴 닮았구나. 사업에 관심을 갖는 걸 보니. 네, 그럼요. 혹시라도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게요. 그때 도와주세요. 알겠다. 아빠가 몸은 필리핀에 있어도 딸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마. 그는 필리핀으로 오라는 아빠의 요청을 거절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사업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거절하려고 내뱉은 말이었는데 아빠에게 말하고 난 후로부터는 이상하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사업이 초짜인 제가 아빠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그냥 부딪혀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저는 모험을 하기로 했죠.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고요. 유해 물질 없는 천연 성분으로 만든 손 소독제, 세제 등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원 위주로 납품했죠. 회사 규모는 작지만 좋은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무거나 홍보 없이 회사를 키워왔어요. 처음엔 격리 1명, 전화 받는 직원 1명,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직원을 2명씩 더해야 할 정도로 성장했죠. 남들에 비하면 그게 성장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으로 입소문이 날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어요. 일단 저는 제가 처음으로 일궈낸 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죠. 기업에서 인수하겠다는 제안까지 들어왔는데 그건 아직 제가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거절했죠. 거절하고 나면 회사 평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신생 기업들을 취재해 기사를 발행한다던 어떤 남자 기자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제안이 처음이다 보니까 살짝 겁이 나기도 했지만 남자 기자님의 설득에 선뜻 응하게 되었죠. 인터뷰를 위해 회사에 찾아온 남자 기자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젊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거만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 기자님은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려할 만한 점, 혹시나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고 나타날 수 있는 반응 등도 미리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 위주로 이야기한다면은 문제 없다면서 절 안심시켜주고 당부할 말도 해주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자님 덕분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대표님의 진솔한 얘기 덕분에 저도 원하는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어쩌죠. 재미없다면 그건 기자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지. 대표님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아, 그리고 사실 좀 아깝긴 하네요. 더 많은 곳에 납품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영광이네요. 단 한 번의 인터뷰였는데 우리는 왠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기자님은 제가 참고할 만한 괜찮은 정보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고 저는 덕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책 정보를 활용해 사업에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도 있었죠. 그래서 기자님께 종종 안부 연락을 드렸어요. 기자님 덕분에 제가 여러모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마시고 식사 한번 하시죠. 어머나, 정말요? 기자님이 시간만 내주신다면 당연히 대접해 드려야죠. 그럼 제가 잘 아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실래요? 제가 주소는 문자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단 둘이 만났네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만나서 함께 들어갔는데 기자님이 예약을 이미 해놓으셨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가 약간 컴컴하면서도 화려한 조명들이 빛을 비추고 있어 굉장히 근사하고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좌석 자체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도 좋겠더라고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붓이 식사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연인이나 부부? 이렇게 단둘이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남자와 단둘이 고급 레스토랑 한 번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갑자기 왠지 모를 긴장감도 느껴지고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 소개팅하러 온 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레스토랑 매니저의 안내를 받으며 제 자리로 향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기자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애인과 이런 곳 자주 오시겠어요? 저요? 아니요. 고급 레스토랑은 아빠 말고 기자님이 처음인걸요? 정말요? 하하, 영광이네요. 저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창피하더라고요. 서른도 훌쩍 넘은 여자가 너무 애처럼 대답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뭐 이미 말을 해버렸으니 어쩌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편하게 물어봤죠. 기자님은 애인 있으세요? 저요. 아니요. 애인이 생기면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선배 기자 형이 여기 되게 좋다고 해서. 근데
와보니까 좋네요. 그럼 기자님은 애인이랑 오기 전에 사전 답사 오신 거네요. 사전 답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약간 애매한 기자님의 대답에 눈치 없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침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한 입 먹어봤는데 고기보다 맛있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금방 편안해졌고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아 참 좋았어요. 부끄럽지만 기자님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식사와 곁들였던 와인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린 즐겁게 식사를 마쳤고 그 근처에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즐기고 일찍 귀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죠. 이 남자는 저보다 9살이나 연상이었는데요.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잘 통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 역시도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너무 편안하다고 느껴졌고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서둘렀고 상견례를 하기 전 예비시댁에 먼저 인사를 갔어요. 근데 입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남자는 제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해해줘.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꼬인 사람들이긴 해. 기분 나쁠 수 있을 거야. 근데 담아주진 말아줘.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알겠지? 가족이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응, 그렇지. 근데 말만 가족일 뿐이지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 나 역시도 그렇고 그냥 나랑 다른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해줘. 알았어. 역시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가족들 분위기와 사뭇 다르더군요. 사실 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제가 인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내에도 이미 와 있었는데요. 마치 얼마나 잘난 여자가 오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벼르고 있는 듯 현관에 들어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 있죠. 저는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이 다 장사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사업하십니다. 사업이나 장사나 뭐 그게 크겠지. 뭐 이미 다 들어 알고 있겠지만은 네 시아버지는 군인 출신이고 나는 30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 우리 둘째는 의사고 네 동서도 의사고 말이야. 이 녀석한테도 내가 그렇게 의사를 하라고 했는데 얘는 기자가 되었지. 우리를 토토 안 닮았어. 얜 좀 특이해.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권위의식이 잔뜩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집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반박할 이유는 없기에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제게 조금만 참으라는 눈빛을 보냈죠. 이 남자는 이 집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제 형님이 되시겠지만은 나이를 보나 이 집안 사람이 된 세월을 보나 제가 더 선배인 거 아시죠?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평범한 분들은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거든요. 네?
아, 네. 제 대답이 영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희 시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말을 얼버무리면서 하는 걸 아주 딱 질색하신다. 똑 부러지게 말하는 것부터 배우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도 채 앉아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주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답답해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보다도 이 분위기를 싫어했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참견의 날짜 잡히면 연락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평소처럼 남의 집만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다가 이 결혼 엎어지면 책임질 각오 단단히 하고 오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빼쭉거리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저 녀석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지 몰라. 내가 무슨 남의 집안을 깔보고 그러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지.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쏘아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친정에 잘 말씀드려라. 우리는 권위 있는 집안이니까 그에 맞게 준비해서 오시라고. 내가 많은 말은 안 하마. 네.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어쩜 그렇게 꼴그렇게 말하는 재주를 지니셨는지. 하지만 이 남자를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고 명절 외엔 별로 찾아갈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제 마음을 잘 알아주기도 했고요. 시댁을 나서면서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집안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집불도 없으면서 교양 있는 척은. 미안해. 너무 불편했지? 아니, 괜찮아. 미리 말해줬었잖아.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물론 그래도 놀라긴 했지만 이 남자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다 말해. 내가 최대한 털어낼 수 있도록 해볼게. 미안하고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도 잘 마치고 결혼식도 성황리에 잘 올렸고 다행히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저의 집 내에서는 많은 일이 있긴 했지만요. 엄마는 새아빠 재혼을 한 상태니까 상견례나 결혼식에 어떤 아빠가 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굳이 딸의 인생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문제감도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응원하겠다고요. 아빠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또 고마웠네요. 그래서 아빠에겐 잘 살겠다고 인사로 대신했습니다. 시댁 역시도 말을 아껴준 덕분에 저희 엄마도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진 않으셨어요. 우린 양가의 욕심에 딱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반반 결혼을 했고 덕분에 논란이 있을 일도 생기지 않았죠. 물론 시댁에서는 제가 자기네들이 제시한 대로 너희 집에서는 반을 부담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무슨 거지 집안인 줄 알았는지 암튼 그만큼 저와 저희 집을 많이 무시하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아끼지 않았죠. 결혼식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했고 신혼집도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아무리 반반이라고 해도 금액이 크긴 했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죠. 저는 오히려 시댁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줄이자고 하시면은
줄일 의향도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말이 없었으니 저 역시도 애써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그냥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의 결혼이 시부모님께는 부담이 되셨는지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의 다툼이 잦으셨다고는 들었어요. 아, 이 예편네의 가시욕. 이거 어쩔 거야. 얘 식장도 집도 홀수도 다 크게 하자고 해서 했더니 뭐 이제 돈이 없어. 그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 거냐고. 시아버지께선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시어머니는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르신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결혼이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둘째는 일찍 장가를 간 데다가 직업도 의사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셨었고 큰아들은 맞이인데 늦게 가는 데다가 의사보다도 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름 자격지심을 부리신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파장을 예상했다면서 오히려 깔깔거리며 묻고 말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결국 결혼하고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속내를 동서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는 마치 이제 때가 왔다는 듯 목소리가 더 커졌죠? 그리고 집안에서 경제권으로 가장 서열이 높은 동서가 왕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이라면 그게 정답이라는 듯 맞장구를 치셨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 명절을 새러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살림을 힘드시니까 웬만한 건 파출부 아주머니께 맡기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형님이 와서 좀 거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요. 저는 너무 당황했죠. 직장은 혼자만 다니는 사람 마냥 구는 게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동서랑 나랑 딱 정해요. 동서는 무슨 요일 날 올 거고 난 언제 가면 되는지. 어머 형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는 안 가요. 저는 병원 일 때문에 바빠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형님은 자기 사업하시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시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도 시간 못 빼면 왜 사업해요? 제가 시간을 빼고 안 빼고를 동서가 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황 봐서 결정할 일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톡 쏘듯이 몰아붙이더라고요. 너는 시애미 돕는 게 싫으냐? 어머니, 제가 싫다는 게 아니고 저도 엄연히 일이 있는 건데 동서 마음대로 그렇게 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아니, 요것이 어른 말씀하시는데 따봐. 동서는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힘든 일 하는 거잖아. 너는 꼴랑 장사하는 주제에 왜 바쁜 척이냐? 그러자 동서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형님은 하루 일 빠지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나 보다. 그쵸? 어머니, 원래 장사가 그렇잖아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형님은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 그런 거다 보니까 하루 일 빼는 게 힘들 수는 있겠네요.
제가 미리 너그럽게 양해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런 하찮은 돈 버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하하. 동서는 믿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학원이라도 다니는 걸까요? 저런 사람이 환자를 곱게 치료를 해주려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사 삐딱한 눈으로 삐딱하게만 보는데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된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후 첫 명절을 세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동서는 시어머니께 두둑하게 봉투를 건네면서 이러더군요.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실지 몰라. 일단 300만 넣었어요. 쓰시다 부족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어머나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이 주니? 고맙다. 형님네다 적게 보니까 그나마 나은 제가 형님네 몫까지 챙겨 드려야죠 뭐. 그래, 네가 애쓰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꾸로 어서 몸한 생활 찌푸리고 있는데 남편은 돈 안 들이고 아주 좋다면서 허허 웃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친정집에 손 벌려서라도 몽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또 괜히 경제적인 걸로 치사하게 굴면 동서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는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뭉갤 날이 오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복수의 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제 아빠를 통해서 말이죠. 딸, 결혼 생활은 못하라지. 김서방은 요즘 어때? 잘 지내? 응, 그럼 잘 지내죠. 아빠는 필리핀이랑 태국이랑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이 많겠어요. 맞아.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부탁을 좀 해야겠어서 연락했어. 부탁이요? 응, 내가 한국에 들어갈 시간이 영 나질 않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서류는 다 준비했고 변호사 통해서 다 전달해 놨거든. 너만 허락해 해주면 되는데. 아니, 뭔데 그렇게 땜을 들이세요? 병원 이사장 자리 말이야. 너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딱히 책임자가 떠오르지가 않아. 그냥 내 딸이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우왕, 아빠가 어려운 부탁해서 미안해. 그래도 부탁한다. 사실 다른 병원이었으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병원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깐요. 얼마나 주목을 받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부탁한 그 병원은 제가 꼭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바로 아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 저 할게요, 이사장. 병원에다가는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고생 좀 해주렴. 사실 병원에서 마주할 동서가 기대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 병원에서 제 사업을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런칭한 신규 세제와 손소독제를 병원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당장 사용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죠. 병원 방문 날 저는 오전에 서류적인 것들을 다 마치고 병원의 높은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기억이 있어 이모처럼 느껴지긴 했죠. 다들 저희 아빠와 막역하신 사이라면서 오히려 제게 불편해하지 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맞아주신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병원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고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체크해 두었고 현재 부족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다고도 했죠.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니 꽤나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보니까 제가 긴장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오후에는 제가 계획한 일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 내부를 청소하시는 분들을 불러 모셨습니다. 앞으로 병원 내에서의 제 역할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죠. 왜냐면 제 제품을 가장 많이 접하실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청소 관리자 몇 분과 함께 청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제가 청소를 한다고 하니 불안하신 모양인지 옆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병원장님이 따라 다니시면 청소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분들도 함께 불편해지실 테니까요. 그래서 염려 마시라고 한 뒤에 저는 청소 관리자 분들과 병원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지요. 이 제품은 농축기에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흔한 성분이라 자극은 없으면서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로 동서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어머, 동서, 여기서 보니까 새롭네요. 동서는 손에 우유를 들고 있었고 화장실에 버리려고 가지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체를 하는 게 거꾸로웠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눈을 부라리더니 제게 와서는 내가 주제 어디 의사인 나한테 말을 섞고 네가 한다는 사업이 청소니? 너처럼 더러운 거 한다 정말. 그러면서 우유를 제 머리에 부어버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우유를 털어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웃긴지 나쁜 동서녀는 깔깔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비명 소리에 병원장님은 깜짝 놀라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 상태를 보더니 입고 계시던 가디건을 벗어 제 머리와 몸을 닦아주셨죠.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뭐라 말하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장님은 제 동서의 손에 들린 우유곽을 보시고 제 상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저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내셨죠. 그래서 제 동서에게 물으셨습니다. 박 선생,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그러자 병원장님은 청소 관리자 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여사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청소 관리자 두 분은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만 했을 뿐인데 의사가 다가와서 우유를 머리에 부어버렸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병원장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병원장님은 제 동서를 노려보셨죠. 그리고 병원장님은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이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원을 옮기게 하든 뭐든 말씀만 해주세요. 병원장님의 그 말을 듣고
동서녀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우유가 흥건한 그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병 원장님께 사정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치 바닥에 쏟아버린 그 우유라도 핥힐 기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한테 해코지 하려는 환자인 줄 알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요. 그럼 박 선생은 환자한테는 쉽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큰일 날 사람이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상식 파기잖아요.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됐으니 이 사장님께 사과드리세요. 동서녀는 고개 숙인 채 한참 말이 없다가 어렵게 입을 떼더라고요. 이 사장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정말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일 한 번 더 생기면 저 정말 가만 안 둬요. 그리고 앞으로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서 점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불만사항이 접수된 의사들은 정보를 내려서 조치를 취하야겠어요. 병원 이미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필 동서년이 제게 부어버린 우유가 500ml이기도 하고 상한 우유라서 저는 가는 길마다 우유를 뚝뚝 떨어뜨려야 했고 병원 복도는 우유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병원장님이 몇 번이고 닦아주셨어도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복수한다는 심정으로 동서년의 옷을 입고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던 옷은 동서년에게 건넸죠. 꼭 이거 입고서 집에 가시고 가서 꼭 반성 좀 하세요. 네. 저기요. 봉서. 저희 집안은 있는 집안인데다가 시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말을 얼버무리면서 하는 걸 아주 딱 질색하시거든요.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부터 배우고 오셔야 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일이 즐거워졌답니다. 동서는 이제 오히려 시어머니께 말대답을 하면서까지 제 편을 다 들어주었고 제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모르시니 의아해 하셨지만 눈치는 있으신지 그 다음부터는 제게 함부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젠 집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 그 자체로서의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성격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배우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참 싫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제대로 깨닫고 이젠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언젠간 벌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쌀맘 애청자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쌀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